신고 인원은 모두 5만 명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남해안, 전남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입니다. 충청도에는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했죠. 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 기간 옛날 소련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소련군 조종사들이 수만 번의 전투 비행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제 얼마 후면 6.25 전쟁 발발 74주년인데요. 잠시 후 6월 호국 보훈의 달 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 코너에서 6.25 당시의 사연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김인우 씨. 네, 12시를 넘기면서 전 시간에 비해 정체 길이 자체는 짧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노선 위로는 여유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곳곳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 특히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1km 구간 막히고요. 강원권에 들어서서는 춘천휴게소와 홍천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4, 5km씩 속도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총 정체 길이 35km 정도인데 먼저 부곡에서 막혔다가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는 8km 구간 가장 길게 정체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중심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과 연결된 노선들은 서울 방향과 지방 방향 모두 답답한데요. 먼저 15번 서해안선의 경우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에서 4km 구간 밀렸다가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9km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 진입이 힘겨워서 당진부터 서해대교까지 막혔다가 이후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 또 일찍에서 각각 5km 안팎씩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오산과 안성 부근 막히는데 이보단 충청권 상황이 더 어려워서 천안 분기점 부근 10km 구간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옥산부터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들썩입니다. 들썩들썩한다 그거죠? 네, 예. 맞아요. 이번 주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전 세계가 들썩일 만한 뉴스들이 여럿 있었어요. 어떤 뉴스들이죠? 북한과 러시아의 초밀착으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전해드렸죠. 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위협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하면 의뢰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게다가 이번에 엔비디아 그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 그 순위가 역전됐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18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소식 연일 들리더라고요. 네. 또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도 들썩였습니다. 예. 이 스타들이 가족 문제로 몸살을 앓는 배경 짚어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초밀착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앵커님 그제 아침에 신문 일면 보셨어요?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 소식이 이 주요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이 8개 중앙일간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위협이 되는 뉴스였죠. 또 요점만 정리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조약이죠. 이 조약의 원문이 공개가 됐나요?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 중에 상호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뭡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줄여서 조소 동맹 조약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네. 소는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동맹 조약을 보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활하는 것에 근접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뒤 1996년에 폐기됐고요.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 친선 및 협력 조약에서는 빠진 상태였습니다. 96년에 폐기됐다면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뭘 챙기죠? 일단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걸 막고 싶겠죠. 예,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본토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려는 게 임박한 현실을 이 러시아가 타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네, 그동안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긴 줬지만 그걸 러시아 본토를 향해 쏘지는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향해 쏴도 된다라고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새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예. 예, 미국이 10년간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그게 이제 러시아 본토를 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거죠. 또 이번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의 포탄이나 물자를 또 러시아가 지원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러시아의 부족한 병력을 북한에서 보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팔아서 일단 돈을 벌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관계를 군사 동맹으로 끌어올린 게 골자잖아요. 예. 먼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용인해달라. 그리고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항할 합동훈련을 재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달 말에 한반도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에 러시아가 실제 관여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북한이 올해 정찰 위성 여러 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장거리 미사일 위성 기술 이거 이전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강력한 관계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해야 할 변화죠. 네. 두 번째 들썩이는 뉴스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기업 바뀐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등극했어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 세계 시가총액 1, 2, 3위의 그 격차는 그리 크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소하게 역전했어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3조 3,3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4,609조 원을 찍었어요. 또 현재 1, 2, 3위 간 시총 차이는 500억 달러도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MS 그리고 애플 이 세 기업이 1위 자리를 두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큽니다. MS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MS는 시가총액 3조 3,173억 달러, 우리 돈 약 4,611조 가량 되고요. 또 그 뒤를 잇는 곳이 애플이에요. 시가총액 3조 2,85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00
67조 정도 됩니다. 4,600조, 4,500조. 참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엔비디아는 전날까지만 해도 시총 3위였는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마침내 시총 1위 자리를 꿰찬 겁니다. 그게 18일이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또 바뀌었죠? 네,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21일이죠. 보니까요. 엔비디아는 다시 3% 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근 주식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등락이 이 투자 심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꼽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투자 열기도 다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 아닙니까? 뭐 1조 달러 넘겼다고 한 게 바로 얼마 전 같은데 갑자기 3조 달러 넘어가고 언제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 엔비디아가 사실 31년 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말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 생성형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설립 30년 만인 지난해 6월에 이 시총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예. 그런데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올해 3월 1일이었죠. 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예, 그러고 나서 약 3개월 만인 이달 초에 시총 3조 달러까지 찍은 거예요. 정확히 1년 사이에 3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오른 거는 엔비디아가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조 달러를 넘긴 기업은 있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속도가 눈부시고 좀 전례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74% 오른 상태입니다. 참 이례적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사 설립자인 젠슨 황에게 별명이 많아요. 어떤 별명이죠? 일단은 AI 황제라고 많이 불리고요. 또 최정상 팝스타급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이 기술계 테일러 스위프트 이렇게도 불립니다. 또 이제 열광을 뜻하는 영단어인 인세너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젠슨 황의 젠을 합쳐서 젠세너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이 흔히 AI 전쟁의 유일한 무기 공급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무기를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 들썩이는 뉴스 박세리 씨 소식 참 안타까워요. 네,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채무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소 경위를 설명했고요. 이 박세리 씨 부친은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이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립 업체가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서 위조된 도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게 박세리 씨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돈 문제로 몸살을 앓는 유명인들이 꽤 많잖아요. 얼마 전엔 박수홍 씨도 곤욕을 치렀죠? 네, 금전 문제로 친족과 갈등을 겪다가 송사까지 벌이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사례 일일이 꼽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박수홍 씨는 친형과 형수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고통을 겪었고요. 그 외에도 이 많은 배우들 비투로 인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가족의 어떤 사업 실패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속사정이 있나요? 유명인들은? 네, 일단은 이미지 관리 그리고 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커다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에 소문이 도는 걸 피해야 하는데 가족 간 갈등을 처음부터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유명인들은 이 세간의 소문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다 쉬쉬하면서 막아주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커지고 이런 거로군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라권, 경남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정처의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우선 내일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또 전남, 경남, 제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동시에 발효 중이라서 바람 피해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다가 수도권의 비가 대부분 그치고요. 강원과 충청은 내일 새벽이나 아침
낮잠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다시 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예보가 들어있거든요. 경기나 강원은 월요일 낮까지 예보된 비입니다. 예상 강수량 우선 오늘 수도권, 강원권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 충청권은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60, 남부와 제주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이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5에서 20mm 예보돼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빠른 기록으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 세종, 대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은 낮 동안에 또 비가 잠시 그치는 곳이 많아서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 내일은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8도, 지금까지 서울에 8.5mm의 비가 왔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도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도 부여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70 물류 부근 2, 3, 4로에 걸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70 분기점에서 70 물류까지 5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도 생림터널 출구부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이어지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 매주 토요일 5주에 걸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이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이붕호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붕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그동안의 경력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군에서 장병 정신전력과 그리고 우리 군이 언론에 어떻게 우리 국민을 설명할 것인지 하는 대언론 업무 이걸 하고 이제 40대 정원공무실장을 끝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마 국방일보 아실 텐데 국방일보나 국방TV 만드는 국방부 미디어 기관장, 국방홍보원장입니다. 그걸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대한민국 육군협회 대변인으로서 우리 육군 관련된 내용을 좀 뭐 여러 그 여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한 대학에서 지금 전쟁과 미디어 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군협회는 어떤 단체예요? 네, 육군협회는 2007년도에 이렇게 설립된 그 단체인데 예비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육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민간 단체입니다. 여기는 이사가 또 예비역도 있고 일반 우리 국민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민간 단체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5일이 이제 6.25 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날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이제는 방산 수출 4위, 5위 되는 나라로까지 성장했는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무기 개발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오늘은 6.25 당시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지 그 얘기를 좀 생생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6.25 당시 상황 좀 간략히 우선 정리해 보시면. 우선 6.25 당시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6.25가 기습 남침이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푸틴도 이렇게 이번에 방북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 이게 6.25는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 이 강토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고
소련이 지원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북침이다, 그 남침 뭐 이런 그 논쟁이 또 있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건 그런 뭐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는 없죠. 예. 이제는 뭐 없는데 이렇게 그 역사적 사실도 한때 왜곡됐던 그런 그 6.25의 그런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이번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남침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소련도 그때 참전했다. 맞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비행사가 뭐 참전했다. 예. 이거를 이미 스탈린의 남친 승인 문서 그리고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당시에 본국에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그 북한군의 정찰 명령 1호 전투 명령 1호 이런 것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확실하게 우리 기습 남침에서 우리를 공격해 왔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했고 맞습니다. 소련이 네. 무기를 대단히 많이 지원했고 네. 그래서 6.25 당시에 네. 남북한의 군사력은 어땠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만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10만 병력으로 우리 한국군을 제한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한했었어요. 그리고 그 북한은 그 2배인 20만 명이 기습 남침을 한 것이고 예.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대도 없고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탱크가 북한은 242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로였어요. 네, 아예 없었습니다. 참. 네. 화포 같은 경우도 뭐 그 북한이 2배가 더 많았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찰기 위주, 연락기 위주로 22대가 있었는데 북한은 전투기가 262대다 있었습니다. 공중전력도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죠. 뭐 함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36척, 북한은 110척. 이렇게 굉장히 큰 전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서 김일성이 기습 남침할 거라고 하는 걸 사전에 포착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만약 뭐 또 사전에 미국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제대로 포착했더라면 그렇게 우리 병사를 10만으로 제한하거나 뭐 전차나 이런 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실제 그 미국이 병력을 굉장히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철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이야 뭐 우리 그 군사 위성이나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을 통해서 그렇죠.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이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이 6.25가 이게 무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김풍익 소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광복궁 출신인데 육사 특별 7기로 1948년도 10월 달에 육군 소위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1일 그러니까 6.25가 나기 직전에 소령으로 진급해서 포병학교에 있는 제2교도대의 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포병학교 교관이군요. 교관 그 대대장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5가 나니까 2사단에 배속이 돼서 이제 의정부 북방에서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북한이 탱크를 몰고 이제 막 남침을 해오니까 이게 원래 그 105mm가 곡사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포인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북한 그 전차를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 포시를 내려서 수평으로 내려가지고 직사로 이제 쏩니다. 쏴서 적 전차를 한번 1차 공격을 했는데 적 전차가 그걸 막고 그 2차 공격으로 김풍익 소령 같이 공격했던 거기에 적 전차 포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사포마저도 직사포로 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런 탱크를 잡을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멀리 쏘는 곡사포였던 거를
포신을 내려가지고 네. 탱크를 조준해서 쐈다. 네. 근데 한 발 쏘고 명중은 했는데 네. 그 탱크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탱크에서 반격한 거에 그냥 속수무책 당했다. 네. 그 얘기군요. 네. 비록 그렇게 그 전사를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곡사포를 직사포로 활용해서 이렇게 적과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은 후에 추서 진급을 해서 중령이 되셨고 많은 훈장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풍익 소령. 네, 그 또 지금은 중령으로 불립니다. 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6.25 전에 육탄 십용사라는 아마 말씀 좀 들었을 텐데요. 육탄 십용사. 네, 예. 이게 6.25 직전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예. 1949년 5월 4일 날 당시 송악산 그 일대에서 북한군이 이제 송악산을 공격해 오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적 토치카 그러니까 이제 적이 구축해 놓은 뭐 나무 뭐 또 이런 여러 가지로 구축해 놓은 그 기관총 그 토치카를 기관총 그 네.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기관총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그 병사들이 올라가기 진격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0명의 우리 그 용사들이 실제 그 박격포탄 81mm 박격포탄을 들고 가서 실제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네. 뭐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네. 기관총을 막아야 한다. 네. 박격포탄을 들고 뛰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몸까지 함께 던지고. 네. 이야, 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가 없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맨주먹이 그냥 목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6.25 노래 가사 뭐 요즘 6.25 노래 잘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네.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 네. 예.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불에 찼던 날을 이제야가 풀이 그날의 원수들. 이 6.25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예. 참 그 당시에 처절했던 우리 국민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맞섰지만 무기가 부족하니까 뭐 속절없이 밀리다가 네. 결국은 미국이 참전하고 미군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미국과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면요. 네. 미국이 그 참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해공군력을 우리 그 38선 이남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처음에는. 예. 그 후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북에까지 해공군을 사용하도록 그 승인합니다. 근데 지상군 그 투입 결정은 6월 29일 돼서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 29일이면 전쟁 발발 후 불과 나흘 만인데 네. 그죠? 근데 그때 이미 서울이 함락됐죠?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예. 3일 만인 6월 28일 날 서울이 이제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만들면서 거기에 김홍일 장군을 이제 그 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서 한강 방어를 합니다. 예. 한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제 한강을 방어하는데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한강 진지에 가서 실제 전선을 시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그때 이제 건의를 해서 지상군이 이제 투입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니까 미 24사단이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네. 일본에 있던 그 미 24사단의 스미스 대대를 긴급 투입해서 오산에서 이제 적 북격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군 부대가 가지고 있던 대전차 무기가 실제 이 북한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적전차가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군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처음 미군 참전에서는 졌네요. 네, 최초 이 스미스 대대가
졌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대전 지구 전투에서 미 24사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때 딘 소장이 사단장입니다. 이분이 실제 이 로켓 이 발사탄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결국 여기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사단장이 포로가 될 정도로. 이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메가더 그 장군에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 이거를 7월 15일 날 이게 이양을 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네. 메가더 장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총지휘해 주세요. 이렇게 한 이렇게 거군요. 됩니다. 실제 이제는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1993년 12월 1일 날 넘어왔고 그 후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걸 이제 전환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한국군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네. 아무튼 전시 작전권을 처음 넘긴 거는 바로 6.25 직후 7월 맞습니다. 15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미군이 이 한국전에 투입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적 오열, 그러니까 적의 이 게릴라 부대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피난민들에 섞여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피난민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뭉쳐가지고 다시 복장을 갈아입고 이 미군 부대의 군수지원부대라든가 지휘소라든가 이런 데를 습격해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런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노군리 사건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노군리 양민 학살 사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피난민에 섞여서 우리 군의 후방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군 병력이 미측이 굉장히 그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병력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이렇게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지상군에 대한 그 병력 증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싸울 의지와 이 싸울 사람들,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있었죠. 싸울 무기가 없는 겁니다. 무기와 장비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군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군 병사는 수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청년을 미군 부대에 배속시켜서 미군의 장비와 무기로 싸우게 하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무초대사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이분은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효과나 이런 것보다 약간 그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청년들을 미치게 이렇게 증원해서 우리 병사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데 일부 이제 미군 지휘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초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한국군이 이 소통도 안 되고 언어 문제가 있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미군에 배속시키는 건 좀 어렵다는 초기의 반응이 있다가 차츰 이제 이 상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카투사 제도에 대해서 미치게 어필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달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주장하다 보니 결국 카투사 제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50년 8월 15일쯤 되면 이제 전부 대구로 이제 다 이동을 해서 전시 정부가 대구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대구 지역에서 대규모 그 카투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 인원들을 그 일본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일본에서 훈련 받고 전투에 투입을 시킵니다. 사실 결정적인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기획하면서 병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국 청년들을 빨리 그 의지도 있고 싸울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빨리 받아들이자 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이제 카투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인천 상륙작전에 한국 병사들은 그러나 소속은 미군 부대 소속인 그렇습니다. 그런 네, 방식으로. 네.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급격히 역전돼 가지고 우리가 뭐 거의 압록강변까지 갔다가 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밀리고 이랬던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참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런저런 거 떠오르는데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들었기에 네. 말이 말 말이에요. 말. 네. 네. 기마 부대의 말. 네. 근데 뭐 미군에 입대해서 미국의 영웅이 된 그 한국의 말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꽤 많이 알려졌는데 어디서 또, 제가 들어봤어요. 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1950년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6.25가 나고 우리가 이제 북한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상황이 되고, 예. 1951년이 되면서 7월 12일부터 휴전회담을 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지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고지전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밀고 밀리는 그런 전투가 오래 지속됐죠.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그 미군 이 해병 그 1사단에 그 중위 한 사람이 야 이거 지금 그 고지에다가 탄약을 올려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이 인력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말 훈련소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말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예. 이 말이 원래 이름이 여명이라고. 여명. 예, 아침 해 뭐 이런 한침빛 예, 뭐 이런 예. 뜻인데요. 원래 이게 1948년에 태어난 말이고 키는 142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410kg 정도 됐고 이게 또 암말입니다. 예. 네, 순말이 아니고요. 예. 여명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처음에 고지에 무한동총을 이제 이렇게 싣고 올려보내는데 처음에는 포소리 뭐 총소리에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아마 이 여명 이 말이 금방 이제 익숙해졌고 혼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예. 다음에는 혼자서 고지에다가 이 무한동총 포탄을 올려주고 내려오고 혼자 다 했답니다. 혼자. 네. 말이 혼자서 그냥 네. 그 포탄이나 탄약 같은 걸 고지 위로 올리고. 네. 이야, 예. 대단한 아주 예, 말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한동총 탄약이 한 개가 10kg이 넘는데 아이고. 이거를 4개 또는 8개 정도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고지에 이제 올려놓고 해서 총 카운트된 게 386발을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앞말이. 그다음에 예. 고지를 51번을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예. 한 56km 정도를 아마 운반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고지를 혼자서 쉬운 번 넘게 올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이름이 여명이었는데 네. 미군들이 너무 이 말이 용맹하고 하니까 레클리스라고 하는 무모한 병사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전을 할 때 파편상을 좀 입었는데요. 그 왼쪽 눈하고 왼쪽 측면 파편상을 입었는데 작전에는 이상이 없어서 계속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이 끝나고 상병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한테 계급장을 준 거죠. 네. 정식 미군 병사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전쟁이 끝난 1954년도에 이제 하사 계급장도 이제 달고 이렇게 한 계급씩 좀 올라가다가 미 해병이 교대하면서 이 말을 그러니까 레클리스를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해병대 펜들턴 그 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도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어요? 상을 참 나열하기도 아주 벅찰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투 중에서 부상을 받으면 미군들이
퍼플 하트상이라는 걸 받는데 예. 이 말이 2번 부상당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전투유공 해병 모범 메달도 받고 동성 대통령 부대 표창, 뭐 국방공헌 메달, 한국전쟁 참전 메달, 유엔군 한국 참전 메달, 해군 무공훈장, 그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 표창까지 받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 된 거로군요. 네, 네. 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그 미국 그 군 관련 표창 외에도 1997년도 미국 라이프지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미국 100대 영웅의 이 레클리스를 선정을 합니다. 야, 네. 100대 영웅까지. 네, 네, 네. 네. 마지막에 계급은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중사 진급까지 시켰는데요. 네. 예, 중사 진급은 당시 그 펜들턴 기지의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주관을 했고 네. 함께 싸웠던 그 해병 1,700명이 퍼레이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뭐라고 할까, 이 재미있으면서도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요? 말한테 미 합중국이 국가연금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 연금을 말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말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예. 그 말한테 지급되는 국가연금을 가지고 여색을 이제 편안하게 살았고 또 아마 관리 비용으로 썼겠죠. 네, 예. 3마리의 그 자식도 낳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1968년도에 사고가 나서 철조망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결국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여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6.25 전쟁에 우리 국군의 전 사상자가 모두 몇 만 정도 됩니까? 네,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는 전 사상자가 한 62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가 13만 7,899명이나 되고요. 유엔군은요? 유엔군은 15만 4,878명이 전사장자인데 예. 이 중에서 13만 7,250명, 88.6%가 미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군이 대다수로 그랬죠. 전사장을 했다. 그때 참전했던 군인이 네. 총 연인원으로 말하면 몇만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당시 참전군인 우리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는 90여만 명이 참전을 했거든요. 90여만 명.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남으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이 한 3만 9,200여 명이 이제 생존해 계시고 이 중에서 85%가 다 90세 이상 그렇죠. 노령이십니다. 예, 예. 네. 이분들이 이제 참전 수당도 지금 지급하고 돼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지자체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6.25를 앞두고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 74년 전 6.25가 바로 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그 항상 평화 시대에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그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이봉호 대변인 6.25의 노래 다들 기억하시는지 뭐 언급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육군협회 이봉호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의 노래 KBS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